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일본이고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1000년 이상 중국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하나나 다름없는 뭐 이런 그 가족 의식을 가질 정도로 중국하고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짜장면, 탕수육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하도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짜장면, 탕수육을 좋아하고 먹다 보니까 이거 한국 음식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다 중국 음식입니다. 제가 이 신문사 기자로 일할 때 중국에 동북 삼성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저 단동에 가서 보면 바로 코앞이 그 북한이에요. 중국과 북한하고는 강하나 사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뭐 중국하고 우리는 뭐 같은 나라야, 뭐 다른 나라야.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비슷한 것도 많고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을까? 이걸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한국이 중국이고 중국이 한국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중국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덕을 본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막 그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92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2024년까지 중국에서 우리가 벌어온 돈이 6,817억 달러, 거의 뭐 요즘 그 돈으로 한 사람은 1,000조 원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벌어왔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따먹은 나라는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한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왜 맨날 우리한테 돈만 벌어가? 너희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뭐 미국하고 짝짝꿍하고 왜 우리하고는 뭘 안 해? 뭐 이러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중국이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막 뭐 부품이고 뭐 기술이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한국을 추월해서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다가 거의 뭐 한 100억 불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적과 꿀이 흐르던 정말 그 좋은 시대는 다 갔고 지금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사와야 되는, 그래서 2023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중국에다가 18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을 하는 이 상황이 되면 한국은 중국에다가 엄청난 이 무역 적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가장 심각한 적이 중국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은 안 되겠다.
중국은 말이야 매일 자기네들 돈 벌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중국 사람들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고 중국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뭐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허용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중국 갔다 온 어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 중국의 길거리에 이 로봇들이 돌아다닌답니다. 이게 다 경찰이래요. 거기에 이 안면인식 기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만 보면 로봇이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저 중국 가면은요, 그 북경공항에서 그 택시를 기다리면 택시에 운전기사가 없어요. 중국이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이 인권과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중국이 세계의 시장이 돼서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란도 공격을 하고 베네수엘라도 공격을 해서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를 공급을 차단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참 이 중국도 간단치 않은 나라가 된 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문명의 그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이는 중국 사람들이 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술,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발명을 했어요. 화약, 나침판 이런 거를 그 개발해서 인류의 이 문명을 이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사실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 뭐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하고도 너무나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불어 살 수도 없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어떠한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요,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를 중국에다가 의뢰를 하자.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미리 숙이고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숙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라 이름을 저희가 2개를 정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낸 게 조선이라는 명칭하고 화령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때 중국 황제가 너희들은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조선 왕조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누가 져줬어요? 중국 황제가 져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말이야, 너희들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예. 그러면은 너희들 말이야, 왕이 새로 바뀌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왕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왕을 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 이걸 책봉이라고 합니다. 그 책봉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역대 왕이 바뀌면 중국 황제로부터 이 소위 말하는 칙사가 와서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라고 하는 이 임명장을 줘야만 왕으로서의 권위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다가 매년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이걸 책봉 조공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조공품도 매년 막 물건 품목을 정해줍니다. 그 정해준 품목을 중국에다 갖다 바쳐야만 이 나라가 유지되는 이러한 책봉 조공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책봉 조공 체계에 조선은 그냥 자동으로 편입이 돼버려서
이때서부터 중국이 하는 말이나 중국이 하는 지시는 이거는 황제가 하는 짓이니까 그냥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련됐고, 이게 벌써 500년 이상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조선이라는 명칭을 중국 황제가 왜 정해줬느냐? 바로 몇천 년 전에 이 기자라고 하는 중국인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이 중국에서 이 통치하는 나라 이름을 기자조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은 기자조선의 후예니까 기자 빼고 그냥 조선으로 해.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이 가서 만드는 나라의 후예야 너희들은.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자라고 하는 중국인이 도대체 중국에서 한반도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왔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뭐 배달결의 단군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자의 시대였을 뿐이지, 단군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어요. 이 단군이라는 이름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지고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다가 계속 요구한 건 뭐냐면은 이 중화 사상이다. 중화. 너희들은 중화 사상을 따라야 돼. 우리는 그냥 뭐 중화 그러면은 뭐 중화 요리집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 중화 사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최고다.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황제의 나라고, 황제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해준 것을 수용하는 순간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이 나라는 중국 문화가 최고고 중국을 중심으로 떠받들어야 되고 중국 황제로부터 대통령이 되려면은 책봉 조공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문명이 발달한 중국을 중화라고 하고, 그 중화의 바깥에 사는 이 한국,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역사책이나 왕조실록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은 중국은 우리보다 위의 나라 그래가지고 상국 혹은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은 하국,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도 이 체제를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런 책봉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세계의 중심국가인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가 황제가 군림하는 나라니까 너희들은 우리로부터 왕이나 대통령을 바꾸려면은 우리한테 허가를 맡아. 그리고 그 대가로 조공을 바쳐.
이러한 책봉 조공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좀 피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조선은 너무나 작은 나라고 중국은 뭐 인구도 뭐 몇십 배 많고 국력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버이나라로 섬겨야 되겠다. 이거를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대주의에 그냥 찌들어 가지고 조선은 작은 나라 소국이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줄 중국에게 우리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하고요. 이 사대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중국에서 중국의 황제가 보내는 이 사절단을 칙사라고 하는데 이 칙사가 조선에 오면은 조선의 국왕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 그 칙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으로 치면 저 독립문이 있는 그 자리까지 왕이 달려가가지고 이 칙사에게 이렇게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3번 뭐 절하고 9번 뭐 조아려야 되는 이게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이러한 의례를 해야만 이 칙사가 아 너희들 말이야 그동안에 기특하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들 중에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지금도 7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알고 있는 이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렇게 상 차려놓고 상에다가는 뭐 배도 깎아놓고 과일도 깎아놓고 뭐 북어도 올려놓고 뭐 이런 그 제사를 상을 차려놓고 여기다 밥 올려놓고 아 조상님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절을 하는 이 제사가 이게 우리의 전통 방식이 아니라 중국에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다고 하는 성리학, 뭐 그다음에 뭐 성리학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만물은 다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양반이 있으면은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놈이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 두 개만 있었으면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축에도 못 끼는 뭐 천민, 노비들이 학자들 연구에 하면은 전 국민의 40%가 노비였대요. 노비는 돈으로 이 사고 파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영화에서나 보는 이 노예제도가 조선시대에도 명백하게 살아있었고 전체 이 백성 중에 40%가 노비였다. 이러한 이 신분상의 그 차별,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 중동에 태어나셨으면은요, 여성들은 전부 이상한 보자기 뒤집어 쓰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주인과 노비, 노장과 소장, 적자와 서자, 이 차별을 당연시해요. 그러니까 야 중국은 상국이고 조선은 하국,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조선국왕이 중국의 황제가 보내는 이 칙사에게 이런 식으로 엎어져 가지고 9번 절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도대체 5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해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는 여진족이 만드는 나라인데, 이 여진족은 조선 초기만 해도 워낙 얘네들이 못 살던 그 족속들이라 조선에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던 이런 말하자면 오랑캐였어요. 이 오랑캐가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조선의 상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야, 저 청나라 저 오랑캐들은 저거는 중화가 아니야. 진짜 중화는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명나라였는데, 명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사라졌으니까 그 중화 전통이 청나라로 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작은 중화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다. 우리가 소중화였대요. 그래서 소중화인 우리가 이미 망해서 없어진 이 대중화인 명나라의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망해 없어진 지 100년이 지난 후부터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저 지금 서울에 가시면 저 창덕궁 저쪽 후원에다가 대보단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올리는 이 비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200년이 넘도록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은 완전히 중화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명나라가 중화였는데 그 중화가 망해 없어졌으니 그 중화를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중화가 된노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이제 중국식으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자라는 사람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기자가 조선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아마 안 왔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조선 사람들이 문자를 알았다. 기자라는 건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이 같은 사람은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중국 사람이 우리의 원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기자가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가 올 때 5,000명의 중국인을 데리고 한반도로 건너왔대요. 그래서 이 기자와 그 다음에 이 기자를 따라온 중국인 5,000명이 바로 이 조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청주한 씨 계십니까? 청주한 씨? 안 계시네요. 청주한 씨는요,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온 기자의 후예라고 그렇게 자기네들 족보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청주한 씨는 고조선 기자로부터 개출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한 씨의 조상은 중국인이래요.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기자를 따라온 5,000명 중에 뭐 봉화금씨, 태인경씨, 토산궁씨, 미령노씨, 한평노씨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자기네들 족보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그 노씨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이 족보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중에 거의 80%가 우리의 시조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4대 사상의 판을 치고 뭐 중국은 중화라 좋은 거고 우리는 소중화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다 우러러보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네들 족보에다가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왔어 라고 써놓으면 그만큼 자기네들의 이 가문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거의 80%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족보를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이 이 노 씨는 그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을 한 이후에 세계 노씨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그 세계 노씨 대회에 가가지고 선조의 고귀한 뜻을 높이 받들 것이다 라는 휘호를 써가지고 이 노향기념관이 중국에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노향기념관에다가 자기 현판을 걸어놓고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태우 대통령의 조상은 중국이다 라고 거기다가 현판을 걸어놓고 온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세계 노시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노시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왔는데 그 노시 중에는 뭐 중국인도 있고 뭐 저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계 중국인도 있고 많습니다. 그 노시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사를 읽었는데 그 기념사에 저도 이 노씨라는 것을 대단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중국이 고향이지만 우리 모두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노력합시다. 나는 노씨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 있는 노씨 집성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우리 노씨가 이 저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다.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 있죠. 이 반기문 씨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이 됐을 때 이 반씨 집성촌이 중국에 있습니다. 반씨 집성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의 후예가 말이야 세계 대통령이 됐다. 이게 왜 그러냐? 반씨 족보에 이게 반씨는 다 중국에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한국은 이게 한국 사람들 족보의 80%가 중국에서 건너가게 되니까 그러면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화교국가 아니야. 화교국가니까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우리하고 잘 지내야지. 너희들 왜 우리 화교국가인데 너희들 왜 우리하고는 적대하고 지금 미국하고 뭘 하려고 그래? 빨리 미국하고 동맹 끊고 우리 품으로 갖다 안겨. 이게 한중 동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름과 성이 이게 우리 게 아니라 이게 다 중국에서 온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국인이 사용하는 성과 이름, 더군다나 우리는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또 뭐 어디김씨야 뭐 이런 그 본이 있죠. 이 본을 사용하고 어디 뭐고 이름이 뭐 2자 내지는 3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름 쓰는 방식은 이게 다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은 이게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 성을 가진 사람이 15%가 안 됐어요. 다 조선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려시대 때 뭐 연개소문도 있었고, 뭐 흑지상지도 있었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름 다 없어져 버리고 중국식으로 다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려의 충신이라고 하는 이 정몽주라는 사람은 이 정씨인데 이름이 몽주인 이유는 내가 꿈에서라도 주나라를 보겠다. 주나라는 어디냐?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이게 조선을 개국시킨 아주 뭐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정도전은 도를 전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도란 어떤 도냐? 바로 중국인 주자가 만든 도. 다시 말씀드리면 주자성리학의 도를 내가 이 땅에다가 전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금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뭐 중국에도 김씨 있고 이씨 있고 조씨 박씨 다 있습니다. 몰라요. 조선시대에는 정말 그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 성을 가진 사람이 15%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그 고유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전부 사대주의가 팽배를 하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책봉조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거의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다 중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거의 중국화된 이름을 가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1910년에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잃은 이후부터 뭐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일본이 야 이거 한국 사람들 이름이 보니까 이거 다 중국식이네.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우리 식민지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이름을 쓰면 되겠느냐? 다 이거 일본식으로 바꿔. 일본식 이름은 성이 두 자에 이름도 두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바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성씨를 우리가 왜 바꿔? 우리 못 바꿔. 이게 창씨개명에 반대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중국식으로 이름 바꾼 거는 중국식 창씨개명 아니에요?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중국식 창씨개명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젖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그러니까 2016년부터 1기 정부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한반도 역사가 이러저러 했는데 한국은 사실 이거 다 우리 중국 땅의 일부였다.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드는 나라고 그게 기자조선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예가 조선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족보에 전부 지금 80%가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자기 성씨의 이 그 조상이라고 이게 정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내가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거 북한 문제가 이게 쉽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야, 미국, 너희들 말이야. 역사적으로 봐라. 지금 중국은 말이야. 지금 1000년 전부터 이거 다 우리 땅이고 중국 사람이 건너가서 만드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인들 족보를 보면은 전부 80%가 다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화교국가야.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 미안하지만 좀 주한미군도 좀 철수해주고,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 당신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한중 동조론이다. 한국과 중국은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뭔가 동맹을 맺지 말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뿌리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 어르신들 집에 가시면 다들 족보가 있으실 거예요. 그 족보를 들여다보시면 다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라는 이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이고 한반도는 우리 땅이니까 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뜻이 아마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던 우리의 속국이었다. 한국은 중국의 이 오랜 속국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이 한중 관계를 조선시대처럼 한반도가 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건 우리 당연한 권리 아니냐. 저거 화교국가인데 화교국가하고 우리하고 뭔가 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당연한 거지. 핏줄로 봐도 그렇고 역사로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이 한반도 여기서 손을 떼고 좀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저 화천에 가시면 이 화천호수가 있습니다. 화천호수를 6.25 때 우리나라 이 국군 육사단이 이 화천호수 부근에서 중공군 25,000명을 포위를 해가지고 중공군 25,000명을 전부 몰살을 해가지고 이 중공군들이 도망가다가 이 화천 저수지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은 6.25 때 가장 치욕스러운 패전을 한 대표적인 전투 장소가 바로 이 화천입니다. 화천.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11월 18일 날 이 화천호수에 가서 야, 우리 6.25 때 우리 국군 육사단 정말 잘 싸웠다. 그러니까 국군 육사단의 기념비를 여기다 세워서 우리 육사단의 이 용맹을 우리 길이길이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세운 다음에 이 호수는 원래 화천호수였는데 우리가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 라는 뜻에서 파로호 이렇게 쳤습니다. 파자는 격파할 때 파자고 로자는 오랑캐 로자고, 그래서 파로라고 이제 이 명명을 해가지고 파로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파로가 뭐냐, 파로가. 야,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시대고, 지금 한국 너희들은 지금 한국에서 저 물건을 중국에다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몇백억 불, 몇천억 불씩 그 돈을 벌었는데 말이야,
그 나라에다 대고 뭐 오랑캐를 무찔른 호수야? 이런 명칭이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명칭 바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붕호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시민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이러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념물도 만들고, 요게 이제 별이 새겨진 거는 이게 국군 육사단 마크입니다. 이게 청색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8호 이름을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바꾸느냐 그래가지고 막 시민사회도 반대를 하고, 이 마을 주민들 전체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 다 8호로 알고 있는데 대붕호라니, 이게 대붕호가 무슨 뜻이야, 대붕호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라는 바람에 간신히 이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저인망식의 대공세를 펼쳐가지고 사회 거의 모든 분야가 중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데다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이 그 미사일 그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을 이제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중국의 외교부에 우리 치면 이제 부국장이면은 아주 저 그 말단 관리인데, 이 그 말단 관리라는 사람이 한국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같은 소국이 중국 같은 대국에 이렇게 대항해서도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은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막말을 막 해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뭐 불매운동을 벌이고 뭐 일장기를 불태우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도 누가 뭐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조선시대서부터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이 친중 사대주의가 한국인들의 이 머릿속에 그냥 쾅 하고 박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죠. 한국은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설설기면서 아이고 우리 뭐 무역 적자랄까봐 막 덜덜덜 떨면서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그동안에 몇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 학생이 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국 정치인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언론에 다 보도됐으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온 모택동 주석과 등소평 주석을 존경한다. 모택동 주석과 등소평 주석은 뭐예요?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공산주의 지도자를 이렇게 존경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념 세계는 뭐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뭐 돌아가신 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2015년 8월 4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은 파리고 중국은 말이다. 그래서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궁둥이에 딱 붙어서 가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중국이고 파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은 중국이라는 궁둥이에 철썩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언제까지라도 같이 가야만 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빌붙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 만약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시오. 우리는 그 파리고, 일본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리를 갈 수 없지만 일본이라는 말궁둥이에 붙어가지고 영원무토록 같이 가야 돼라고 얘기했으면 뭐 친일파의 민족 반역자의 아마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중국에다가는 선설기고 일본은 뭐 요만한 얘기만 나오면 물고 뜯고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이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날 중국의 이 베이징대에서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연설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우리는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 얘기나 조선시대 양반관리들이 중국은 상국이고 조선은 하국이니까 우리는 책봉조공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 내용하고. 더군다나 이 중국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하니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중국의 팔을 비틀어서 더 이상 그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펑페이 다오디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라고 이 중국하고의 이 장기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미국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무력으로 맞서가지고 미국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실력을 못 갖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미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가지고 그 약한 연결고리를 끌어내고 그쪽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서 미국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이 여기 있고 포위망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 여기 필리핀, 베트남, 여기 뭐 말레이시아, 호주 막 이래가지고 쫙 지금 뭐 이 미국이 영향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 포위하는 중에 보니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취약하고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중국의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을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 중국을 추종하는 정부를 만들면 아주 손쉽게 미국의 포위망에 구멍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8일 날
이 사람이 주중 한국 대사 이 싱하이밍이라는 이 주한 중국 대사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식사나 같이 합시다 하고 불러서 아주 이날 그 보도한 내용이 언론에 아주 대문짝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날 이 중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 그러니 한국 당신들 말이야,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려면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지금 대만하고 우리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만을 어떻게든지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중국의 정책에 협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 먹고 살고 싶으면은 우리 말 잘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거 무역 흑자 내게 만들어 줄게. 국제정세는 당신들 지금 말이야 미국에 승리하고 중국에 패배하는 쪽에 계속 배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당신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 대놓고 지금 그 협박을 한 거죠, 이게. 특히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1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지금 미국은요, 이러한 중국을 계속 포위를 해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 세계를 막 그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가지고 미국을 제압하고 자기네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중국에게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 체계로 재편을 해가지고 중국식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몽인데, 그러한 중국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액면 그대로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한국은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하고 동맹을 끊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대륙 세력인 중국하고 손을 잡았을 때 아주 모욕과 굴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뭐 중국 황제가 보내는 칙사에게 9번 머리를 조아려야 생존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는 세계 최빈국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이 중화문명권이 편입을 돼서 나라를 다 닫아걸고 위정척사 쇄국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 세력의 대표인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시장을 열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대륙 세력이라고 그 상징되는 이 중국하고 이 손을 잡는 것보다 이 번영을 이루어왔던 이 해양 세력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가 자존을 지킬 때 우리의 번영이 계속 담보된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명명백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그야말로 만만치 않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수천 년간 중국하고의 이 굴종관계, 4대 관계, 소위 말하는 이 중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름서부터 제사 지내는 법에서부터 모든 뭐 시스템 이런 것을 중국에 의존해왔던 이 사대주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해양 세력과 동맹을 더 강화해서 우리의 그 자존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